네, 자, 이달 말 회의를 앞두고 3분기 GDP 속보치, 미국의 3분기 속보치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회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긴 했습니다만 ECB 회의가 어제 끝났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공교롭게도 네. 어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이렇게 회의 결과가 틀리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관심이 됐던 것이 금리 인상과 같은 이런 그 하드 그 테이퍼링 이게 이제 나올 것인가가 시장 관심이 됐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 소위 그 출구 전략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금리 완화 기조를 좀 줄이는 것을 소프트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환수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적극적인 그 테이퍼링, 하드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그 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말씀드렸습니다는 600억 유로 유지, 지금 이제 4월부터 600억 유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300억 유로 축소, 이것의 갈등 관계에서 ECB가 그동안 그 전통대로 본다면 이렇게 갈등될 때는 절충안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절충안대로 300억 유로를 축소하되 내년 1월부터입니다. 기간은 9개월 연장,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전형적인 소프트 테이퍼링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그 증시 입장에서는 유럽도 하드 그 테이퍼링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미국과 함께 가는 게 아니냐 이게 관심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하드 테이퍼링에는 우리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라든가 모두 실적 호조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역시 관심은 이틀 전에 세계에서 보면 변곡점을 맞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유로화 부분은 좀 9월 그 독일 총선 이전에 1유로 1.20달러에 한번 팔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소프트 테이퍼링이 결정됨에 따라서 사실 유로화가 1.20달러에서 1.16달러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 비중이 58% 차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유로가 약세되면 달러 인덱스는 94레벨대까지 오늘 94레벨까지 왔다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국내 그 외환 시장에서 보면은 3분기에 원달러이 본격적으로 떨어져서 1,10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시각에 지난 3년 동안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런 해서 그런 전망대로 달러 그 예금 같은 것을 그런 전망대로 미리 팔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적정 환율 수준으로 올라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4레벨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달러 환율도 3분기에 지금 3분기 지났습니다는 사실 그 1,100원 밑으로 떨어져서 1,080원, 1,050원 이 전망 가능성은 당분간 이렇게 가능성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네.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많이 금을 사세요, 금을 사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금리 기간을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국제 금값이 1,26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연껏께서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기어는 밖에 나갈 때 차지 마세요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금값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시장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오늘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달 말에 10월 페드 회의가 열리거든요. 아까 회의가 이행급께서 회의라 그랬는데 무슨 회의냐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실 거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연준 회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의 직전에 이렇게 유럽에서는 그 테이퍼링, 서브 테이퍼링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3분기에 그 속보치 발표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수치가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최대 관심사는 그렇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뭐 5가지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하비와 어마 같은 허리케인의 피해가 얼마큼 될 것이냐 3분기에 이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함께 허리케인 피해와 함께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측면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5가지 3분기의 속보치의 주요 포인트를 얘기했는데요. 네. 그만큼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최대 관심은 하마라든가 어마의 피해가 얼만큼 3분기 성장률을 내줘줄까 하는 얘기인데요. 뉴욕의 GDP 캐스트 같은 경우는 1% 떨어질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해서 일전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는 8월 이후에 건설이라든가 제조업, ISM 이렇게 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60.8까지 나와서
사실 그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3분기 성장률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애틀란타 GDP 나오는 2.7로, 2.3에서 2.7로 이렇게 조정했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속보치 직전에 설문조사했던 월시저널에서도 역시 애틀란타의 GDP 나오와 마찬가지로 2.7%로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분기 성장률 3.1%니까 2.7% 나온다면 2분기 성장률이 높은 거에 따른 미국의 성장률 통계 방식이 정기비 연율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직전 분기가 오르면 전분기 방식이기 때문에 직전분기가 베이스 분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팩트를 따진다면 2분기 성장률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그 결과치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3분기 성장률을 놓고 좀 기관별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길게 본다면 좀 미국 경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현재 경제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속보치 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연준 입장에서도 뉴욕 연준과 그다음에 애틀란타 연준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어마이든가 하바의 그 PE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1%대, 2% 후반대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고분기 성장률보다는 미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의 9월달 그 전망을 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9월 연준 끝나고 나서 분기별 그 성장률 그 수정치를 밝혀오면서 앨런 의장도 허리케인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애틀란타의 GDP 나오라든가 월스트리트의 설문조사 보면 역시 허리케인의 피해가 상당히 과장됐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변수를 흐트러뜨릴 만큼 큰 거는 아니다 하는 이러한 9월 그 연준의 전망 보고서와 함께 이렇게 진단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뒤늦게 밝혀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드 입장에서 미국의 그 전망치를 보면 대체로 2%대는 2019년까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물가가 관심이 있는데요. 역시 10월 달에 페드에서 자산 매각을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그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다음 페이지가 넘겨지겠습니다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 인플레 타겟팅 선에서 상당히 밑돌고 있습니다는 2019년에는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인플레 타겟팅 선이 2%를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2019년에 2%로 도달한다면 지금 1.7%, 1.8% 하면 인플레 타겟팅 선을 못 미치지 않았냐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프리엠프티브 선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지금 강건다고 본다면 2년 후에 내지 1년 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2018년, 2019년에 미국의 소위 PCE 핵심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8년, 2019년에 2% 도달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자산 매각 있는 모든 긴축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과가 좋은 것이 실업률이죠. 지금 미국의 그 완전 고용 실업률, 이 완전 고용 실업률은 뭐냐고 얘기하냐면요. 지금은 페드가 갖고 있는 것은 모니터리스트, 통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자연 실업률 개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완전 고용 수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는 보통 자연 실업률은 뭐냐면 노동시장에 나가는 사람과 노동시장에 신규 들어온 사람과 같을 때 그때 실업률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은 페드가 실업률 완전 고용 수준은 그 수준으로 본다. 그럼 얼마큼이냐? 4.8이다. 지금은 얼마냐? 사실 2017년은 4.3%에서 완전 고용 수준보다 상당히 밑돌고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 같은 경우는 4.1% 더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미국 경제 보면 이 3분기의 속보치 어떻게 나오는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제 모습에서 보면 4, 4분기에서 성장률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과 국제 수지와 그리고 실업률을 4, 4분배를 낼 때 미인 형태에 해당되는 마른 먹거리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자막에도 이제 보라색으로 나오고 있으면 IMF는 더 낙관적으로 보죠. 그래서 10월 전망치에서 보면 페드는 2%대에 2019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는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2%, 7월 전망에 비해서 0.2%포인트 올라간 거죠. 내년도부터 2.3%에서 보다 그 전망이 이렇게 낙관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의 속보치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 시간은 오늘 10시 정도에 발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기간별 전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는 사실 미국 경제를 좀 더 길게 보면 그래도 성장세가 유지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3분기 GDP가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미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좀 좋아진다면 경기 논쟁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매 분기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 발표할 때마다 미국 경제의 질적인 문제에 들어서 상당히 경기 논쟁이 많이 심해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장기적 각도에서 미국이 웰스펙트에서 경제 성장이 되다 보니까 V효과에서 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요건에서 기업의 설비 투자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 이 시각을 들어서 사실 그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같은 구조적 장기 침체 같은 레이 소머스 교수 이런 하버드대 교수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만큼 미국 경제에 아직까지 착시적인 현상이 있다. 그리고 질적으로 굉장히 미국 경제 좋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이렇게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달러 강세, 되지도 않는 달러 강세를 얘기했느냐 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 미국이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은 펀더멘탈보다는 자산 부분의 거품을 잡기 위해서 왜냐 2008년 이후에 돈을 너무 뿌려댔기 때문에 이걸 좀 그렇죠. 걷어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 실물 경제가 그만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되면 슈퍼달러 옵니다. 달러 사세요 하는데요. 지금 다 달러 내다 팔지 않습니까? 8월 달, 9월 달 개인들이 달러 예금 자산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다음 주가 되겠네요. 이달 말에 FOMC 회의가 열리게 되잖아요. 만약에 좀 경기가 예상보다 좋게 나타난다면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분위기상으로 보나 경제 여건적인 측면이나 지금 말씀대로 이 자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페드가 이렇게 밝혔던 9월에서 밝혔던 로드맵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매각의 로드맵은 지금 페드가 어떻게 밝히느냐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산 매각은 출구 전략, 통화 정책의 정상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강도 있는 조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구 전략은 지금 보면 유럽이 그러죠. 양적으로 중단되는 상태를 가죠. 그래서 800억 유로에서 그다음에 600억 유로에서 그다음에 300억 유로 가죠. 이게 양적으로 정책 중단해서 이것을 소프트 테이퍼링이다. 돈은 공급하는데 줄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가면서 그 다음 단계는 ECB가 다음 단계는 금리 인상을 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 단계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풀었던 걸 회수한다. 하는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이죠. 그러면 중앙은행의 보유자산은 판다 하는 측면에서 자산 매각 조치에 들어간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로드맵이죠. 왜냐? 금리 인상보다 자산 매각이 더 강도 있는 조치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친시장 친화적에서는 이걸 미리 밝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자산 매각 얘기하고 6월 달에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로드맵이 나온 거죠. 로드맵 보면 10월부터 매월 100억 달러 회수한다. 이거 10월 연준 회의입니다. 회의한다. 언제부터? 4분기부터 11월 달부터.
그래서 3개월마다 분기가 지날 때마다 이걸 100억 달러, 100억째 상향 조정한다. 근데 분기당 최고 규모는 500으로 제한한다 하는 얘기 로드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로드맵으로 본다면 사실 예상보다는 다소 좀 강도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분위기상으로는 ECB가 테이퍼링 추진하고 미국 경제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제 경기 논쟁이 늘어질 만큼 지속 가능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예상보다 상당 부분 이렇게 사실 강하지 않느냐. 다만 예상보다 강하다 본다면 시장의 매출 충격을 생각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로드맵대로 자산백을 가다가 시장이 충격받으면 재투자할 수 있다. 네. 재투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시중에 그동안 자산 매각에서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회수할 수 있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충시키겠다는 얘기를 9월 달에 밝혔거든요. 네. 그럼 지금 상태에서 보면 3분기의 성장률 속보치가 사실 2.7% 정도에서 2% 후반만 나온다면 이런 그 로드맵들은 이렇게 빨리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자산 매각과 함께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속도를 내서 좀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앞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페드의 중점이 자산 매각 쪽으로 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불석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도 있는 조치가 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비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같은 거 그런 것이 과거보다는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달 말에 있는 페드의 회의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자산 배각이 결정되면 금리 인상과는 교차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 스위치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방향이 틀린 게 없습니다. 페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12월에 간다, 뭐 어쩌고 간다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금리 인상의 로드맵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 현학자들이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자꾸 의미를 자꾸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는 옵티멀 컨트롤, 최적 통제 준칙에 의해서 경로를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일단 딱 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그 다음 단계 회의에서는 안 가고요. 그래서 한번 금리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다음 회의라든가 그 다음 회의까지는 안 하고 고스톱 방식. 그리고 333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향후에 3년간 2007년 이후에 2019년까지 3년간 매 연마다 3번씩 그리고 중립금리 3%로 가는 요 로드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12월에 갑니다 하는데 그거는 관계없다. 페드라는 게 자기 자신의 로드맵대로 가는 거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무슨 내가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대로 로드맵 간다. 그래서 올해는 3월과 6월 달에 2차례 했으니까 매년 3분기 3번 하니까 올해 10월 달에 자산 매각을 결정한다. 교차 방식이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12월 달에는 어떤 전문가의 시각과 관계없이 경제 여건만 받쳐주면 그대로 금리 인상은 가중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제가 이 출구 전략 얘기할 때 요거는 연애하는 거나 이렇게 가을에 이제 연애하는 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에서 양적 완화정 중대는 이렇게 남녀가 만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손목을 잡는 거고 자산 매각은 사실 입맞춤하는 단계다. 그러면 남녀 간에 연애했을 때 입맞춤을 했던 사람이 단계까지 갔던 사람이 이 손목 잡는 거에서 감이 있겠느냐. 감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많은 사람이 아직도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 단계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만큼 사실 달러 강세를 얘기하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근데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러는 강세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정책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시장 금리는 더 떨어졌거든요. 왜냐? 그린스펀스 현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이 효과가 적으니까 결국 자산 매각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옛 방식에 해당되는 금리 인상 가지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청자분도 이제는 강도 있는 자산 매각 조치되다 보니까 페드에서는 자산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이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좀 의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조만간 제16대 차기 연준의장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회의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지 않은 영향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이제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송지효 사장과 이제 같이 얘기했는데 어제 각 중앙은행의 이렇게 임기 이런 걸 보면 어이구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8년이다.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네, 이제 임기가 좀 길더라고요. 길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정책의 일관성,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제가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위기 극복에 맞는 사람이고 지금 위기 극복의 상태는 상태이기 때문에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거기에 적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위기 극복에 소위 크라이스 파이터들은 지금 이제 물러나고 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위기 극복에 맞는 지금 위기 극복 이후의 상황이 맞는 사람들이 속속 채워지는 거다 하는 각도에서 네.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지난달 9월 이후에 5명의 이렇게 후보들과 압축하는 과정에서 아마 현 정책과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제롬 파월 얘기했고 테일러 교수를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제닛 옐런은 현직 의장으로서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겠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 3명으로 축소돼 있어서 네. 이렇게 면담위에는 파월과 테일러와 앨런 의장과 축소하다가 지금 어제부터는 앨런 의장이 배제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공화당에서도 예. 이제 배제시켜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차기 의장의 인선 기준이 스포 시스템, 역관제량, 메리트 시스템. 이게 뭐냐? 정책 성향이라든가 정당 성향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화당의 입지를 그 당에 대한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앨런 의장이 반영되는 배제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파월과 테일러, 특히 테일러가 된다면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미국 경제가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자 차기 의장과 관계없이 이미 9월달 로드맵이 자산 매각이 로드맵이 돼서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차기 의장도 존 테일러라든가 파월 같은 매파적 성향이 되면 3단계가 딱 궁합이 딱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인사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번에 제닛 앨런이 만약에 이제 차기 의장이 존 테일러라든가 파월 중에 이렇게 된다면 네. 사실상 본인 자신 실질적 권한을 갖고 페드 회의를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차기 의장이 테일러라든가 파월이 결정된 상태에서 올해 12월 달에 페드 회의가 있을 때는 사실 그때는 이렇게 내가 의장은 현직에 있지만 사실 차기 의장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레임덕 현상이 되는 조금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 사실 이번이 실질 권한을 갖고 있는 마지막 10월 회의가 된다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배제되고 마지막 실질적으로 권한을 하고 그러면 이행국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하는 총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내 소신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내 소신대로 그렇죠. 마지막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로드맵대로 앨런이 소신대로 이번에 회의를 주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신대로 결정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3분기 GDP가 좀 좋게 나오고 출구 전략에도 좀 다가선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과 또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체로 세계가 이제는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다. 금융 완화에서 금융제 중립 내지는 기축으로 가고 있다. 이 점은 시청자분께서 많이 생각하실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미국의 금리 인상과는 확연히 이제 바뀌어지는 단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가 신흥국의 중간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선진국의 금융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는 다른 측면에 뭐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는 이주열 정책께서는 일관성 있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사실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는 여기서 시장금리입니다. 자산 매각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한국의 금리와 시장과 역전관계가 되면 자금 이탈이 오래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전부터 금리 인상에서 전향적 입장을 취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리라든가 이런 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경제 주체들이 지금 가계부채 70%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약 100bp 정도 1%포인트에서 실제로 금리 상승의 어떤 이런 그 시대에 영향을 받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시장 금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갈 때는 보면 대출과 연결된 비수익성 자산 이런 것을 빨리 좀 처분하실 필요가 있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자산의 슬림화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원달러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달러 강세를 주장했던 사람이 달러 강세가 안 되고 이렇게 달러 약세가 된 지금 뒤늦게 다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져서 1,100원, 1,080원, 1,050원 전망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8월 달, 9월 달 보유 달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원달러는 1,130원 유지했거든요. 1,120원 했거든요. 요 달러 개인들이 갖고 있는 110억, 그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400억 이상의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1,100원 무너지지 않고 지금 1,120원, 1,130원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달 레벨까지 오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적정 수준, 여기 적정 수준 1,150원 정도인데요. 이런 수준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래서 3분기 이후에 원달러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보다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단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올라간다 하는 것을, 기업이 특히 내년도 사업 계획에 원달러 환율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점은 보라. 왜냐? 3분기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서 원달러이 1,050원 간다면 지금 1,130원만 간다 해도 1달러당 80원 차이입니다. 네. 80원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방향성에서 상당 부분 뒤늦게 증권사들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달러를 갖고 손해를 봤던 사람이 달러를 처분하지 않아야 될 시점에 달러를 지금 처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각도에서 예. 원달러 환율 모습도 미국의 자산 매각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조금 이렇게 해서 올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이구 그동안 달러 약세 이렇게 해서 달러 약세를 주장했던, 달러 강세가 아니라 달러 약세를 주장했던 이런 한상춘 논설위원이 달러가 좀 올라간다면 지금 상태에서 달러를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세 부분에 대해서 선언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에서 캡을 쓰기니까 사실 환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달러를 잡을 만큼, 그래서 잡아서 이익이 날 만큼 그런 수준은 올라가지 않는다. 다만 내간다 해서 유지하는 것과 80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도 긴축기조, 긴축기도 안에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대세 상승론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의 질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금융 완화에서 리퀴디 마켓,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펀더멘탈 장세를 바뀐다 하는 이런 점이 증시의 시사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이젠 시장 금리가 올라갑니다. 제발 빚이 무섭고 금리가 무섭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동안 부채가 경감, 뎁 디프레션 신드롬에서 빚이 빚같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빚이 빚같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 능력 이상으로 빚을 내서 강남의 아파트도 모든 투자를 했는데요. 이제는 빚이 무서운 시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부채 경감 그렇죠. 시대를 네. 벗어난다 하는 각도에서 앞서 말씀같이 이게 대출과 연계된 비수성 자산은 빨리빨리 처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될 미국의 GDP 속보치와 또 그에 따른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의 시장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